오늘은 저번 시간 때 뒤이어서 탐나국 시대의 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흥혈하고 칠성도를 조금 아주 자세히 아마 저번 시간 때 살펴본 것으로 압니다. 광양당이라는 그 당이 이제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광양당에 대해서 한번 조금 문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제 탐나국 어떤 역사 유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역사 일반 교양 부분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유물 하나를 갖고서 조금 깊게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예컨대 이제 고려 시대 하면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제 좀 청자가 조금 유명하거든요. 고려 청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한번 우리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한 50여 점의 고려 청자를 한번 직접 꺼내 와서 이 청자에 대한 감상법 또는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아무래도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조선의 유교 의례 의식과 관련된 고 건축물들이 이제 현재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종묘사직이라고 불리는 이제 종묘와 사직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균관이나 지방향교에 모셔지는 이제 소위 유교 성현들의 신이 이제 문묘라고 불리는 문묘에 대한 이야기, 향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중기부터 지방의 이제 살림 세력들이 어떤 지방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고등 교육과 관련해서 세우게 되는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 건축으로는 이렇게 종묘, 사직, 문묘, 성균관, 향교, 그리고 서원까지,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유교 건축과 또 고려를 대표하는 이제 청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 그리고 감상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당과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모흥열 앞에 이도일동 사무소 앞에 보면은 이렇게 광양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커다란 표석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 예전 이제 90년대 한라일보사에서 표석 세우기 운동할 때 세워진 표석도 그 아래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표석 세워진 것과 여기 광양당 크게 이제 표지석을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이제 붙인 것과는 내용이 또 조금 틀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광양당으로 한번 떠나겠습니다. 이 광양당은 우리 제주가 참 무속 또는 음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런 어떤 무속을 연구하시는 학자도 많이 계시고, 또 관련된 이제 당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제주에 모셔진 당신 중에 아주 제주 역사와 관련된 뚜렷한 당신이 지정돼서 모셔지는 것은 광양당이 유일합니다. 이 외의 당신들은 다 어떤 구전이라든가 전설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당신이라면, 역시 광양당도 어떤 구전에 의해서, 원전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 내용입니다만은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당과는 좀 달리 우리가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당이거든요, 이 광양당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표지석에 보면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광양당은 사물라 신을 받드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탐나제에 소개되어 있다라고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물라신을 받드는 곳이다라는 문헌은 1954년에 나온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증부탐나제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부탐나제에 있는 내용으로만 광양당의 사물라신을 받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 그 1954년에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증부탐나제는 사물라신을 받드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또 역시 한 200년 전에 1843년에 이원조 목사가 쓴 탐나제 초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울라신을 받드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라가 아니라 이게 고울라신을 받드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되어 있는 옛 문헌도 있고, 그 다음 그것보다도 더 또 한 200년 앞서서 이원진 탐나제에 보면은 1653년이죠. 그냥 200년씩 지금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이원진 탐나제에 보면은 광양당은 사물라신도 아니고 고울라신도 아닌 한라호국신사다 라고 딱 되어 있고, 그 한라호국신사인데 누구를 받드는 곳이냐면 광양왕을 받든다. 그리고 그 광양왕이 누구냐면은 나라에서 그 고려 조정에서 이제 내려준 봉작인데 한라산신의 아우다. 한라산신의 아우다. 그래서 이 이원진 탐나지에는 이 광양당의 원 명칭은 한라호국신사고, 그 다음에 고려 조정에서 봉작으로 내려준 건 광양왕이고, 그리고 그 존재는 누구냐면은 한라산신의 동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양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라산신의 동생을 이렇게 모시는 재단이고 한라호국신사로 불려지고, 고려시대 때는 광양왕으로까지 봉제하게 되어서 나라에서 패백을 내려 보내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광양당은 이 그 외에 다른 당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직접 국가에서 그 봉작을 내려준 곳이기 때문에 당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명입니다. 사명. 어떤 그 특정의 신의를 모셔서 제세 지내던 사당이에요. 사당. 그래서 광양당은 이렇게 그 한라호국신사로 한라산신의 아우를 모시는 이제 그 당이고, 그 내용이 이원진 탐나제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광양당에 대한 해설을 소개하고 있는 조선전기 때 신등동국여제승남이나 아니면은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광양당도 역시 똑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광양당을 사물라신을 받드는 곳이다와 아까 말씀드린 한라호국신사로 광양왕을 받드는 곳이다 라는 해설하고는 성격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문헌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고 하면은 제일 광양당을 최초로 소개하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아니면 조선전개 때 동국여제 승남이나 아니면 신전 조선 후기 때 1653년에 이원진 탐나제에서까지는 전혀 사물라신 고울라하고는 상관없는 광양왕 한라산신의 동생, 그래서 한라호국신사다 이렇게 이제 불려졌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843년 이원조 탐나제 초본에 갑자기 이렇게 고울라신을 받드는 곳이다로 이제 바뀌었고, 그게 이제 1954년에 최근에 이제 그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증거탐나제에 또 사물라신을 받드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좀 많아요. 광양당을 뭐 사물라신을 받드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고울라신을 받드는 곳이다 주장하는 것도 있고, 아니다 그냥 한라산신의 동생을 받드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헌 하나만 갖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사물라신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담숙의 진보 탐나지 한 문헌에서만 인용해서 이제 소개하는 거고, 고울라신을 받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원조 탐나지 초본만 근거해서 주장하는 거고, 차라리 한라호국 신사로 광양왕을 받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법 이원재 탐나지, 동국야지 승남,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가장 최초의 문헌들이기 때문에 최초의 문헌들에 있는 내용으로 좀 소개하는 게 전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할례일보서에서 표석 세울 때 그 바로 표지석, 이 표지석 아래에 있는 이제 그 표석인데, 표석에는 제대로 지금 돼 있어요. 표석에는 한라산 호국신으로 알려진 광양당 제사 터전이다 라고 돼 있고, 사물라신 고울라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에 따르면 해갖고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죠. 이겁니다. 이 광양당은 한라산신의 아우를 모신 사당인데, 거기 보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한 양 이렇게 되죠. 고려 예종 때 호종단이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 땅의 기운을 눌러서, 앞선 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땅의 기운을 쇠퇴시켜서 돌아갈 때 한라산신의 동생이 매로 변해서 그 배를 비양교에서 침몰시켰다. 이리하여 나라에서는 광양왕으로 봉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그를 모셔서 제사 지내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건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정한 이제 공식 사묘가 되는 거죠. 사당이 되는 거죠. 광양당. 고려 중현에 설치된 것을 일단 이해하고요. 고려 예종이니까는 이제 예종이 16대거든요. 고려 34대 왕 중에 고려 중현 때 설치됐고 국가에서 인정했던 사당이고, 그 다음에 제주민에게는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일종의 정신적 위안처로 이렇게 잘 잡힙니다. 근데 점점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무속적인 은사로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영상 목사 때 여러 이제 그 130여 개 당을 철폐시킬 때 그 철폐된 당의 가장 대표적인 당이 되어버렸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초 문헌 세종실록이라고 그랬죠.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속설에 전하기를 해서 역시 그 공식적인 어떤 그 고기든 뭐 문헌이 아니라 조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주신, 뭐 한라산신이죠. 막내 동생이 덕이 있었고 죽어서 이제 명신이 되었는데, 호종단이 요 제주 땅을 기만한 제사를 지내고 배를 타고 이제 강남으로 떠나려 할 때 매로변에서 돛대 꼭대기에 올라앉았고 뭐 쭉 해서 비양도에서 침몰시켰으며, 나라에서는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나라에서 향과 패백을 내려보내서 제사 지내게 했다라고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광양당에. 이런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정동국야지 승남이나 이원재 탐나지에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묘조에 수록되어 있어요. 사묘라는 것은 공식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사당이라고 그래서 사묘조에 소개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1843년 이원조 탐나지 초본에서부터는 단묘 또는 사묘가 아니라 그냥 희한한 이야기다, 전해져 오는 기이한 이야기다 해서 기이한 기자에다가 들을 문자 김원조로 이렇게 이제 그 수록 내용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담숙의 진보 탐나지에도 역시 이런 사당조가 아닌 뭐 지리천지조나 김원전설 쪽으로 수록해서 여기서부터 고울라, 여기서부터 사물라 신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야지 승남에서부터는 일단 그 얘기도 지금 아까 저기 안 써놨습니다만은, 이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해마다 나라에서 향과 패백을 내서
제사 지낸다 라는 문장 다음에 제가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에서 써야 되는데 좀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동국예의식남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국예의식남 세종실록에는 없는데요. 동국예의식남에는 나와 있는데 본조에 들어와서는, 즉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나라에서 향과 패백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본읍에서, 즉 제주목에서 제사 지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오게 되면은 이거는 좀 한 단계 격화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즉 국가에서 향과 이제 패백을 내려보내서 향축을 내려보내갖고 제사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목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조금 격화시켰다. 조선 본조에 들어와서는 라는 내용이 이제 더 있습니다. 자, 이 문헌상의 차이점을 아까도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호종단이 호종조라는 이름으로도 소개된 자료들이 많아요. 도대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호종단이라고도 하고 호종조라고도 하냐면은 그거 찾아보려면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조선거국한 태조 이성계의 이름이 나중에 단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의 이름을 피해야 된다 해서 기존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적지 명칭에서 단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것은 다 바꾸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피휘라고 그래요. 피휘. 피하다, 이름을 피한다 해갖고 피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호종단을 호종조로 바꾸게 되는 거죠. 즉 이성계 이름이 이 성계에서 이 단으로 바뀐 시점부터 전국적으로 단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라고 이제 조정해서 내리니까 이제 그 다음 기록부터는 호종조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아예 소개되어 있는 문헌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조선 후기 때 권문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중기 때 대동운부 군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동운부 군옥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예 나와 있어요. 호종단, 하천단, 유승단, 요 단이라는 글자는 왕의 이름자이기 때문에 모두 조라는 글자로 대신했다라고 요 초간집 대동운옥 법례의 요 권문의 문집이 초간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호종단이 호종조로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호종조라고 붙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는 호종단이고 나중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가서 이성계 이름이 성계에서 이제 단으로 바뀌니까 호종단도 호종조로 바뀌었구나. 이 사실은 어디서 근거하냐 하면 요거 근거해 주시면 돼요. 대동운부 군옥이라는 이제 책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겁니다. 호종단의 벼슬이 기거사인에 이르러 죽었는데 제주에 와서 무슨 땅을 제어하다가 배가 침몰되었고 호종단도 그러면 비양도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되는데 호종단이라는 인물은 우리 역사에서 실존 인물입니다. 즉 이 고려 사람이 아니고 송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귀화인입니다. 예종 때 귀화해서 인종 때까지 활약하고 실제로 고려사를 보면은 막 귀거사인 벼슬도 하고 그리고 또 압승술 기운을 누르는 어떤 이 풍수지리설을 좀 잘 알기 때문에 예종을 미혹시켰다라고 지금 고려사 열전에 이 호종단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종 때는 이제 압승술로 예종을 미혹시켰고 그래서 이 호종단이 음양술로 당대 왕을 좌우할 정도니까 그의 활동이 제주에까지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일단 호종단의 제주 방문설은 저는 조금 인정하는 편입니다. 우리 지금 전해져 오는 기록에도 지금 소개되고 있으니까 제주의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지금 호종단이 왔다가 돌아가다가 지금 뭐 죽었다는데 이 호종단이라는 인물이 제주에도 들어왔지 않았었나라고 보는데 이 호종단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문헌에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호종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진부탐라지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호정단이 저기 땅의 기운을 아까 뭐 제압하고 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용담동에 있는 두천, 서귀포의 색수천, 화북에 있는 동제원천 등에는 아주 신령스러운 샘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을 다 호정단이 제주의 수기를 제압하고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라고 이 제주에도 호정단과 관련된 유적이 지금 3군데나 있어요. 용담동의 두천, 서귀포 색수천, 그리고 이제 화북동의 동제원천 해갖고. 그래서 이런 그 기록 문헌에도 입각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동국예지 승남에 소개되어 있죠. 두천. 호정단이 와서 기운을 눌렀다. 색수. 요거는 남사록에 있습니다. 색수천의 호정단의 온 기록은 남사록에 샘물 마시면 등이 날 수 있다. 뭐 호정단에 와서 눌러 막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제원천은 이제 담숙의 진부탐라지에 있는데 뭐 금빛 기운 금기가 수면에 떠 있고 호정단에 와서 길을 제압하고자 하는데 요거는 못했다. 뭐 해서 지금 이 호정단과 관련된 지금 문헌이 이렇게 동국예지 승남, 남사록, 담숙의 진부탐라지에 이 3군데나 있고, 그래서 이 호정단이 일단 제주에 왔다 간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주 이외 지역에도 호정단과 관련된 일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남영원이라는 쓴 유금강산기에 보면은 여기 고려 후기 민지의 글을 인용하면서 호정단이 금강산에서도 땅의 기운을 누리려고 했다 라는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영원이. 또 이곡이라고 하면은 목은 이색의 아버지죠. 가정이곡인데 이 가정이곡의 동육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제 이곡 이 금강산 사상전 부근에 36봉 봉우리마다 세워져 비석이 있는데 이게 호정단에 와서 모두 물속에 빠뜨려 버렸다. 이런 기록이 요 가정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거기 종경까지도 이제 쇠를 녹여서 무슨 뭐 틀어 막았다 해서 호정단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의 기운을 누르는 압성수를 폈다라고 이곡 가정집에도 소개되어 있고, 이렇게 민지하고 이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디 좀 속된 말로 허술한 분들이냐면 그게 아니고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이 예종, 인종 때로부터 이 민지가 그 호정단을 활약했던 이때로부터 한 150년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이 민지와 이곡은. 그러니까는 호정단의 일화를 전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사실의 근거를 둔 기록을 남긴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보고, 그런 의미에서 호정단이 막 금강산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땅의 기운을 누르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도 이제 들어왔던 게 아니냐라고 일단 저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두 번째는 이제 호정단 얘기고, 세 번째는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양당이 모흥열이며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곳이다 라고 이제 기록된 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조 탐라지 초본의 고을라, 담숙의 진부탐라지의 사물라 해서 요 두 기록에만 한라산신의 아우를 모신 게 아니라 을라신을 모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당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라산시 이쪽에 광양당을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뭐 사물라신 또는 고을라신을 지금 모시는 것이다 해서 지금 표지서까지도 지금 그렇게 세워놔 버렸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 문헌 하나에만 근거를 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양당과 모흥열이 그럼 과연 동일 장소의 동일 어떤 그 사당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냐 하면은 또 옛 그 문헌에는 다른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청김상의 남사록에 보면은 모흥열을 중심으로 이제 주요 유적들을 소개하는 글귀 문구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사직단과 여단은 모흥열 남쪽에 있다. 물론 이 여단은 나중에
서문 밖으로 이제 옮겨집니다만은 이 김상은이 왔을 당시에는 또 여단이 저 사직단 옆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직단과 여단은 남쪽에 있고 모흥렬 남쪽에 광양신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청원 김상은은 광양당이 아니라 광양신사라고까지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가 이제 결론 내릴 때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 광양당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당으로 인정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조선의 그 지식인 관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영상처럼 무조건 음사로만 모셔서 음사로만 지정하고 이제 없애버릴 당으로만 이제 강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양신사는 동쪽에 있다고, 모흥렬의 동쪽에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차라봉은 북쪽에 있고 금강사 예터는 서쪽에 있다 해서 이 금강사 예터는 추왕 김정 선생이 와서 유배해왔던 곳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조금 한참 내려와서 지금 오얀단 그 산지천 건너편 쪽이죠. 건너편 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광양당은 모흥렬 동쪽에 있으면서 모흥렬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일단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모흥렬에서 북쪽으로 지금 이제 거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석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모흥렬에서 동쪽으로 그 산지천이 그 건너기 전에 지금 주차장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아는 그 다리 입구 부분이나 아마 이제 그쪽 부분으로 설정을 해야 요 남사록에 있는 내용에 모흥렬의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가 많으지 지금은 너무 밑으로 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유적지와 관련해서도 그 표석을 세워야 되는 부분을 그때 당시 이렇게 이제 왜 이곳으로 정했는지는 이거 조금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상 자신도 광양당은 철폐했지만 또 삼성사 상량문은 또 직접 짓고 있고 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소개한 내용이고 호종단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광양당과 관련된 이제 그 문진류들을 이제는 한번 살펴보자. 아까는 좀 역사 지지서들이었지 않습니까?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예지 승남, 탐나지 초범 지지서인데 이번에 개인문집에 나온 걸 보면요. 김종직의 탕나가에도 이렇게 광양당에는 퉁수와 북이 다투어 얼리네 라고 광양당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465년입니다. 물론 김종직이 직접 와서 본 건 아니에요. 예전에 초기에 설명할 때 김종직은 충청도 이제 그 성안에서 무슨 제주에서 올라온 공약인과 만나서 얘기 들은 내용으로 탕나가 14수를 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고 표해록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광양, 차귀, 천회, 초춘 이런 신사에서는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비는 당이다라고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백호인제 남령소승에도 요 차귀당이나 광양당의 음사만 승상한다 하면서 백호인제가 조금 이 27살에 이제 막 과거급제한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교 어떤 그 의식과 정신에 이렇게 막 박힌 젊은 청년이 막 과거급제까지도 딱 한마당에 내려와서 보니 좀 유교 의례와는 상관없는 이렇게 이제 그 광양당, 차기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뭐 제주 사람들이 무슨 뭐 어리석다 그리고 백성들의 뭐 불행이다 우리 유교의 불행이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 백호임제 남명소승에 소개되어 있는 요 대목 음사만 승상한다 하면서 광양당 소개하는 대목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젊은 청년의 이제 그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그 좀 편협한 어떤 그 젊은 청년의 이제 그 이식에 입각한 규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백호임제보다 조금 나이 들어서 관직을 경험하고 어사로 내려왔던 이 백호임제보다 한
20년 뒤에 제주도에 내려왔던 청원 김상은 선생이 쓴 남서록에 보면은 광양과 차기 등의 음사에는 뭐 청소와 북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지방민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기를 하늘처럼 한다. 그리고 또 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반드시 먼저 여기에서 기도를 한 뒤에 시행한다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이 청원 김상은 선생. 물론 또 그 앞에도 이렇게 홍천경이라는 사람이 결승적 성명물에 광양당을 대표적인 당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고, 저기 그 왕족으로 유배했던 유배인 귀창 이건의 제주 풍토기에 보면은 역시 귀창 이건도 제주에 와서 유배 생활을 한 7년 해서 그런지 광양당이라고 불리는데, 섬 사람들은 무릇 죄안과 복이 있으면 항상 여기에서 기도하고 또 뭐 신령함도 있다고 한다 해서 좀 인정하는 바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선의 어떤 그 지식인 관료 또는 유교식에 빠졌든 안 빠졌든 백호임제나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그냥 어떤 은사로만 이제 강조하는 데 비해, 또 김상한이나 이건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주에서는 제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행사하고 제왕과복을 뭐 빈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광양당을 은사로 보면서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임제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김상한과 이건 같은 경우는 광양당을 제주민의 정신적 지주처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김상한 이건과 같은, 그리고 당시 제주민의 입장과 같은 제주민 대다수가 가정과 성의 평안을 기원하던 곳으로 우리가 광양당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리면, 한라산신의 아우를 모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고려 증협에 일단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고, 오히려 고려시대 때는 광양왕이라고 봉자까지 내렸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제주민에게 성과 가정에 이제 평화를 기원하던 또는 복을 빌던 공동체의 장으로 광양당이 바뀌었죠. 근데 점점 유교 의례에 입각한 이 목사들이든 이런 인물들이 무속장소로 이제 격화시키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영상 목사 때 와서는 음사나 사철 130여개소 무당들 400여 명을 모두 귀농시키고 다 이제 철폐를 시켜버리죠. 이제 이영상에 이제. 그래서 이 이영상의 이 당과 사찰의 철폐 또는 무당들의 귀농, 이 내용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논쟁의 소지가 좀 필요하다고 여기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 장면 하나만큼은 조선의 중앙정부가 어떤 성리학 울타리 속에 갇혀갖고 우리 제주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던 중요한 어떤 그 민속을 좀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장면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광양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 어떤 문헌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광양당을 공부해야 되며, 또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 제주민에게는 어떤 곳인지, 요거를 오늘날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청자 공부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요, 한 20년 전이 되네요. 벌써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청자가 좀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국립중앙박물관에 청자실만 보러.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들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 박물관에 가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쭉 둘러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서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정도 되면은 그거 하루아침에 다 보고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고려 뭐 불화만, 회화만 보러 간다.
하면은 딱 회화만 보러 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감상 방법 이렇게 이제 조금 필요할 것 한데,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일부러 이제 그 고려 청자만 한번 이렇게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고려 청자를 쭉 감상하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자의 감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뭐 태토와 어떤 그 유약의 그 빛이 옥색의 색감과 무슨 문양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기존의 그 청자 감상법 말고 나름대로 외형에서 그 어떤 풍겨져 오는 느낌으로 그 외형에 어떤 그 뭐 철학적 의미를 좀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당대 그 고려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의 변천을 혹시 읽을 수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그 특정 병만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감상하다가 이제 나중에 막 분청자 그런 관련병 또 백자 관련병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감상을 조금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결론이 나와서 이 학술 논문은 아니고 에세이를 조금 예전에 제가 써서 그 강의 들어온 이제 대학생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토론도 하고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 갖고 청자 본격적으로 감상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박물관에 이제 전시도자기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보편타당한 어떤 그 학설로서의 근거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양상 비신병만 이제 그 대상으로 했어요. 그 자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이 좀 길고 몸체가 이렇게 이제 조금 두터운 장경, 긴장 목경, 장경, 목이 좀 길고, 그리고 비신, 좀 비만하다, 살찔 비자에다가 몸체 신자 써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자기를 장경 비신병 줄여서 그냥 비신병이라고 일단 개념을 내렸습니다. 그 외양상 비신병만 대상으로 해서 좀 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세이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건 뭐 어떤 그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도자기를 감상할 때 뭐 청자든 백자든 분청자든 이 도자기를 감상할 때 감상법이 이렇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좀 딱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재료하고 기법으로 조금 기술적일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자기를 감상하는 법이 있어요. 예컨대 태토의 성분, 그러니까 그 도자기 만드는 원래 그 태토가 있죠. 뭐 고령토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문양 내기 위한 자토나 백토라고도 있습니다. 철분이 좀 들어간 흙 또는 흰색 흙 해갖고 이 원래 자기를 만드는 그 흙을 태토라고 할 때 그 태토도 여러 성분에 따라서 흙이 좀 달라요. 이런 태토의 성분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바르는 유약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약의 종류나 또 바르는 법에 따라서도 조금 같아요. 짙게 바르느냐, 얇게 바르느냐, 아니면은 그 잿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약의 성분이 뭐 철분 1% 들어간 것만 하느냐, 2% 들어간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소성 온도, 가마에 넣어갖고 불 뗄 때 예컨대 1250도씨에서 1350도씨로 구우면 청자가 되고 1400도씨 이상에서 구우면 백자가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가마에서의 그 어떤 그 온도, 소성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고, 안류의 종류,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 우리가 청화백자 막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런 건
코발트 안료를 갖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도자기 겉면에다가. 그래서 이제 유약을 바른 거기 때문에 그 코발트색이 아주 그 바다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나오고 하죠. 이런 그 안료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이 조각 기법, 어떤 무늬를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조각할 거냐, 양각. 아니면 파서, 홈을 파서 이렇게 조각 문양을 드러낼 거냐, 음각. 아니면은 압축, 뭔가 이렇게 이제 때려서 두드려서 이렇게 이제 양각, 음각. 뭐. 아니면 상감법. 아시죠? 상감법은 이 그 자기 태토에다가 이제 초벌 구이를 해서 문양을 조각 새긴 뒤에 그 새긴 홈 부분에 성분이 다른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다토하고 백토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약 발라갖고 두벌구이를 해서 나오면은 그 원래 태토와 유약 바르면은 빛이 옥색으로 나오지만 홈 부분에 자토를 집어넣은 것은 검게 나오고 백토를 집어넣은 부분은 희게 나와서 그 흰색과 검은색의 문양이 도드라지게 표현되고 바탕색은 빛이 옥색은 청자를 우리는 이제 상감청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상감이란 말은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법. 그래서 이런 또는 토화기법. 그래서 이런 그 재료나 기법에 따라서 얼마나 도자기에 참 아름답게 잘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켰느냐를 놓고서 우리가 이제 감상하는 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향적인 어떤 선이나 면에 대한 감상도 우리가 도자기 감상할 때 아주 중요한 점으로 이제 그 강조가 될 수 있죠. 곡선과 직선의 미라든가 아니면은 비례와 어떤 그 대칭의 완성미나 아니면은 비대칭이냐 불균형이냐 또는 뭐 이런 자기 외형상의 선과 면을 통한 감상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기의 묘사된 그 그림 또는 문양이 또 좀 어떠냐 요거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제 또 도자기 전체를 감상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곧 그 시대 사람들의 회화의 또 일종이기도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회화 수준을 이렇게 이제 함께 살필 수 있는 또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이제 태토 색감. 송나라 중국 쪽의 청자는 좀 조금 뭐 비밀스럽다라는 의미로 뭐 비색. 그런데 고려 청자는 요 비치색, 그 비치 옥색. 분청자기는 좀 회청색 또는 회백색. 백자는 순백색.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태토의 색감으로 감상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청자든 분청사기든 이제 백자든 기본적으로 자기를 감상하는 법은 뭐 이외에도 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기존의 자기 감상법에다가 외형을 놓고서 조금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신병을 주구부와 경부와 신부로 나눠놨어요. 저는 주구부는 그 머리 부분입니다. 입구 부분이고요. 자기의 입구 부분이고 경부는 이제 길게 뻗어 내려오는 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몸체죠. 이렇게 외형을 세 구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각각의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면 신부는 어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계를 빚어낸 게 아니냐 또는 경부는 어떤 이상향 하늘의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아니냐 또는 주구부는 그런 이상향을 받치면서 그곳으로 이제 이어지는 출입문이 아니냐 그리고 주구부 위쪽으로는 뭐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우주의 세계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 외형상 자기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그 각각의 단계마다 이런
그 의미를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부여했어. 그래서 청자, 분창사기, 백자, 우리나라 그 자기의 이제 그 시대순 변천, 요거를 고려시대 조선초 사람들, 조선중엽 이후 시대 사람들, 시대순과 맞물려서 한번 그 당시 사람들의 철학세계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 거죠. 자, 청자부터 자, 이런 형태의 병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장경비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구부 있고 여기 경부 있고 여기 신부 있죠. 이렇게 아랫부분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이게 조금 풍부하고 그 다음에 목 부분이 가늘게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입구 부분이 이렇게 이제 좀 벌어져서 받침대로 삼는 이런 병을 이제 이른바 이제 장경, 목 부분은 길고 비신, 몸 살쪘다, 몸은 조금 살쪘다 해서 장경 비신병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병만 보러 다닌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병만. 그래서 청자 이런 병, 분청사기 이런 병, 백자 이런 병만 쫙 한번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이제 다 온 거죠.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을 샘플을 갖고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 갖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부족해서 이제 다른 박물관에 있는 이제 그 자기들도 장경비신병만은 다 추출해내갖고 이렇게 이제 그 좀 대표적인 청자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요거는 호암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이 청자, 음각, 여의운문, 병. 이 도자기 이름 붙이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쉽게 하세요. 제일 첫마디에는 자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청자냐, 분청자냐, 백자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청자면 청자. 예를 들어 이게 분청사기면 분청사기, 백자면 백자. 일단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각 기법이 나옵니다. 기법. 음각했냐, 양각했냐, 상감했냐, 퇴화했냐. 아까 그 기법 얘기 좀 한 적 있죠. 그래서 음각이냐, 양각이냐, 또는 상감법이냐 해서 이제 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양이 나옵니다. 문양. 거기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이 여기는 이렇게 조금 이 구름 문양이 여의운문처럼 돼 있어서 이 여의주처럼 돼 있어서 여의운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고 여기가 연꽃문이면은 연화문병 또는 뭐 여기가 이제 모란문이면 모란문병 해갖고 이렇게 문양되고 맨 마지막에는 요거는 이제 그냥 병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윗부분이 어깨가 이렇게 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홀쭉하게 빠진 병은 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그냥 병, 이런 장경비신병은 그냥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그런 병은 여기가 매병이면 매병, 외형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정병이면 정병. 이따가 한번 고려 청자 감상하실 때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병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자기의 이름 붙이는 법은 제일 먼저 자기의 종류, 요 청자냐, 분청사기냐, 백자냐. 그 다음에는 조각 기법, 음각이냐, 양각이냐, 상감법이냐, 퇴화법이냐.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양, 뭐 연꽃문이 연화문이냐, 모란문이냐, 뭐 죽절문, 대나무 마디문이냐, 뭐 여기 여의운문이냐, 뭐 이런 문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의 어떤 그 종류, 매병의 형태, 매병이냐, 정병이냐, 뭐 주전자냐, 향로냐 해서 이제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의 종류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도자기 이름은 붙여요. 고려청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청자인데 아까는 순청자고요. 순청자. 그 문양이 음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 음각한 문양 부분에 아무런 것도 이제 그 심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청자인데. 요거는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복잡한 상감기법이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이거 다 조각해서 지금 홈을 파고 그 판 홈 부분에다가 요런 데는 백토를 지금 집어넣은 거고 요런 데는 다 백토를 집어넣고 여기 돌아가는데 요 부분은
구리 성분의 흙을 집어넣는 겁니다. 구리 성분. 예, 구리 성분의 흙을 집어넣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불그스름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구리 성분도 있지만 여기 또 검은색으로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 성분이 들어간 흙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일단 아주 복잡한 문양을 음각을 해놓고서 그 음각한 부분에 어떤 데는 흰색 흙을 집어넣고 백도를 집어넣고 어떤 곳에서는 자토 철 성분이 들어간 흙을 집어넣고 어떤 곳에서는 구리 성분이 들어간 흙을 집어넣고 해서 지금 세 종류의 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리고 겉을 유약 바르고 1250도씨에서 구워서 나오니까 백색 흙 집어넣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지금 다 묘사가 되고 그리고 자토 집어넣은 부분은 검은색으로 묘사되고 유일하게 이 용이 갖고 있는 여의주 같은 부분은 구리 성분이 들어간 흙을 집어넣어서 조금 불그스름한 색을 띠게끔 해서 이거는 이제 동체라고 하는데 이 세 성분의 흙이 들어가서 이 도자기 하나 만드느라고 조각도 상당히 지금 조각도 복잡해서 어려웠겠지만 그 어렵고 복잡한 분양에다가 일일이 그 흙을 지금 다 집어넣으니까 지금 저런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 보통 어려운 이 자기 제작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이런 기법이 이제 그래서 상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청자, 상감에다가 동체가 이제 좀 들어가서 이거는 특징으로 이제 동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양으로는 연꽃을 그렸는데 잎은 넝쿨무늬가 됐기 때문에 연당초 무늬인데 용도 있어서 이게 문양에 지금 세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화문도 아니고 당초문도 아니고 용문도 아니라 연당초용문이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예, 연꽃무늬가 들어가 있고 넝쿨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양의 가장 핵심적인 연당초문, 용 해서 이제 연당초문입니다. 여기 지금 국화 들어가 있죠. 여기 학 들어가 있죠. 여기 이 연탐, 연입문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냥 여기는 여의문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몸 신부 부분, 이제 경부 부분, 주부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 수천전의 양각이죠.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끔 지금 조각되어 있어서 양각이고 대나무 마디를 그렸기 때문에 축절문인데 가만히 보시면 두 마디가 올라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로 합쳐져요. 네? 하나로 합쳐져서 쭉 뽑아 올려집니다. 두 줄기가 이 부분에 가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서 이것도 이제 외양상 주부부, 경부, 신부. 자, 이제 한 대표적인 이제 세 작품을 좀 감상해서 이렇게 이제 신부가 조금 안정적이다. 어떨 때는 풍만하다, 또 살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신부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완만하게 좁아 들어간다. 이 부분, 요 몸체 부분에서 요 경부로 가는 부분이 급격하게 좁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완만하게 좁아 들어간다. 요 경부가 길다, 목 부분이 길다. 그리고 주 부분은 다소 좀 넓게 이렇게 벌려주고 있다. 자, 요 세 가지 특징으로, 네 가지 특징으로 일단 청자를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라고 아까 신부를 얘기했는데, 신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고려란 시대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대 왕조 중 외침이 많았던 시대예요. 초기에는 거란족의 침입 또는 나중에는 여진의 침입과 여진 정벌, 그 다음에는 몽고의 침입, 왜구의 침입, 고려시대 내내 100년 단위로 하여튼 외침이 가장 많았던 시대에서 아마 고려시대 사람들의 전체적인 세계상은 조금 힘든 상이 아닐까라고도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 이 신부는 좀 풍만하게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세계를 향한 바램이 청자 몸뚱아리 부분에 좀 반영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입은 갑자기 그냥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넓게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완만하게 이어져서 어떤 그들이 그렸던 여유로운 삶을 표현,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동경, 길게 뻗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절절한 어떤 그 감정,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넓어지면서 유형의 세계에서 이제 무유형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지점인데, 이 부분은 거꾸로 또 인간 세계로 내려오고 이상 세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넓게 이렇게 좀 처리한 게 아니냐. 결론은 이렇습니다. 좀 안정되고 원만한 인간 세계를 바랬고 이상향으로 좀 절절하게 어떤 지향성을 표출하면서 무한의 세계가 이제 곧 이제 닥칠 것이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성이 어딘가 있다고 고려시대 사람들은 자기 외형에다가 투입시킨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청자가. 아마 그 자료에 있을 테니까요. 뭐 자료를 이번에는 조선 초기 때 분천사기로 넘어갈게요. 이 고려말 조선 초기 때부터 이제 제작된 분천사기가 이렇게 회청색인데 보시죠. 아까 청자하고는 지금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신부가 좀 너무 커졌고 경부가 갑자기 지금 작아졌어요. 경부 길게 뻗어올라내 작아지고 주구부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넓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다른 부청자도 대체로 유사해요. 다른 부청자로 보면은 신부가 너무 크고 경부가 급격히 줄어들고 주구부가 조금 넓어지고 분청자 이것도 마찬가지. 분청자 보시면은 신부가 크고 경부 아예 없죠. 이 경우는 뭐 경부가 거의 없고 곧바로 주구부로 그냥 넘어가고. 자, 이게 고려말 조선초, 특히 조선초의 사람들이 청자 제작에서 이제 분천사기로 넘어가던 때다 이거예요. 이 분청자 이렇게 한번 좀 대표적인 분청자를 한번 이제 뽑아서 봤는데 어느 정도 몸체 부분이 엄청나게 커졌고 경부 부분이 줄어들고 주구 부분이 뭐 여기는 조금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좀 뭐 넓어지고. 자, 이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부가 넓어지고 풍부하고 경부가 짧아지고 좀 두터워지고 곡선미는 좀 많이 아까 청자에 비해서 퇴화되고. 조선 쪽에는 불교가 개척받고 이제 유교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새 왕조가 이제 열렸죠. 세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대한 폭넓고 풍부함을 의도적으로 이제 드러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왕조 개최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이성계와 일군들이 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고려 왕조가 무너졌고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어서 지금으로도 전개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예요. 혁명 후에 이제 왕조 개최가 된 새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가 어떤 만들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 전 풍부하고 선만하지 않냐,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이
좀 신부를 좀 아까 풍부하게 이제 좀 처리하고, 그리고 이 경부가 너무 짧고 두터워요. 이상향으로 올라갈 거 뭐 굳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이상향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뭐 투박하고 멋지게 살다가 곧바로 이상향으로 진입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예. 국선미가 많이 퇴화됐어요. 그러니 어떤 투박함, 솔직함이 오히려 당대 사람들의 그 어떤 일반적인 인식이지, 뭐 굳이 그냥 막 그 좀 빙빙 도는 표현, 이거는 좀 뭐지 않나. 인간의 복잡한 세계를 굳이 막 돌려가면서 미워하고 싶지는 않고, 현실에 대한 활기가 넘친 조선 초기 사람들의 의식이 아까 부청사기 외형의 경부를 짧게 처리하고 이 신부를 좀 더 풍부하게 한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뭐 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백자로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 백자에다가 이 참 저기죠. 이게 뭐 그려놓은 것 같습니까, 이거? 슬병에다가 뭐 끈 매달아 갖고 등에 매달아, 아니면 어디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줄을 매달아 놓은 아주 참 멋진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철 성분이 들어간 안료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조금 아까 부청자보다 경부 부분이 조금 그나마 생겼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요거는 뭐 거의 부청자와 외양상 좀 비슷하지만은,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경부 부분이 다시 또 조금씩 좀 두터워지면서 넓어지기 시작해요.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부 부분이 좀 넓어지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아까 청자 외형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다만 요거는 각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청자에서 각진면이 없어요. 청자는. 근데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외형을 막 이렇게 각진면도 이제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백자들 좀 이렇게 이제 쭉 한번 했는데, 경부가 이제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가 곡선들이도 있고 직선형도 나오고, 연결이 청자 때처럼 좀 뻗어 올라가는데 조금 두터워졌고, 각병도 나오고, 그래서 청자하고 분청사기 모습이 좀 조화를 이룬 듯한 모습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다시 신부와 주부의 연결 상태가 직선형도 두터워지고 길어지고 한 것은 이제 그 어떤 이상향, 조선시대 선비들이 바라는 이상향, 그거는 막연하게 이제 동경보다는 이제 조금 외경, 함부로 가는 곳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돈 닦으면은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인격 수양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다시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각병 형태로 나오면 원하고 곡선의 세계로만 뿌려져 가는 게 아니라, 세계는 아주 이렇게 그냥 모난 세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리 원칙에 비타협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성들이 백제에 이제 표출된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신령의 신부 인간세계, 경부, 어떤 이상향을 초과하면서 올라가라는 인간들의 심정, 그리고 주부부는 이상향으로 나가는 출입문, 받쳐주는 곳, 그러면서 요 세계를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이렇게 청자는 이렇고 좀 안정되고 원만한 인간 세계를 보냈고 이상향의 절절한 지향성 표출 또 어떤 그 영원성 구원 이제 믿었고 청자 고려인들은 그리고 조선 초기 사람들은 좀 자신들의 풍부한 세계 자신감 그리고 좀 당차고 투박스럽게 세계가 달라졌다라는 의식 그리고 조선의 백자에서는 고려시대 때 어떤 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의 갈망 고려 청자에서 또는 조선 초기 때 새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의 자신감 요걸 함께 배우면서 조선 시대 때 백자가 나온 게 아니냐 상호 교류와 자부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자, 분청자, 백자의 외형을 놓고서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이제 감상적 차원의 이제 주관적 글이어서 에세이고 다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를 감상하는 법이 한 4가지가 전문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4가지 전문적인 자기 감상법 외에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의미부여를 하고 어떤 그 미학적 감상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각자가 또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후서부터는 진짜 이제 자기를 갖고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조금 살펴보고 유교경축도 조금 공부해보고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청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청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철분이 조금 섞인 벡터로 형체를 만들고 말려서 처음에는 한 700~800도씨 정도로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철분이 1 내지 3% 정도 들어있는 석회질의 유약을 입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잿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250도씨에서 1300도씨 정도에서 요말 환원형으로 구워내서 겉모습이 자화, 자화라는 말은 그 경질, 그 탱탱 유리질화된 자기의 일종을 청전한다. 이 환원염은 그 산화염하고 이렇게 그 굽는 그 온도에 이제 차이가 나오는데요. 쉽게 비유를 하면은 가스불빛을 딱 틀면은 안쪽은 푸른빛의 불이 나오지만은 바깥쪽 불은 좀 빨간색 그 불이 나오잖아요. 그 가스불 딱 켜면은 안쪽은 좀 푸르스름한 빛인데 바깥쪽은 이제 빨간색 그 불이 이제 솟아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공기 중에 이제 그 산소와 접촉이 되는 부분은 빨갛게 이렇게 이제 타오르는데 그런 부분이 온도가 이제 높고 산화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불을 이제 산화염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그 불은 공기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는 막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을 내려고 해서 산화염보다는 좀 그 온도는 낮지만은 이제 그 은근하게 이제 불이 이렇게 이제 유지되면서 푸른 빛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가마에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굽는다고 했을 때 100% 외부 공기와 차단을 시켜서 구워버리면 그게 환원염으로 굽는다라는 거고요. 조금 외부 공기가 이제 좀 투입되면서 이렇게 이제 구울 때는 그러니까 산화염으로 이렇게 이제 외부 공기 유입이 좀 있다 하면은 산화염으로 굽는다는 겁니다. 그 환원염으로 구웠을 때는 외부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태토 흙, 빚은 흙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 공기까지도 끄집어내면서 불타오르려고 해서 그게 이제 푸른색 빛을 띠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환원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구울 때 환원염으로 구웠냐 산화염으로 구웠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청자 중에는 우리가 지금 환원염으로 구워서 유약 바른 게 빛이 옥색으로 나와야 청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온도는 비슷해도 산화염으로 빚어서 나온 청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 빛이 옥색이 아니라 흑갈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니 흑갈색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청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도 청자로 부르는 게 몇 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우리 아마 감상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자는 기본적으로 산화염으로 구운 게 아니고 환원염으로 이제 구운 거다. 외부의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구워낸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유약을 바른 색은 초록이 섞인 푸른색으로 나와서 보석인 비치색과 유사하고, 이 태토의 색은 흐린 회색이 되고, 그래서 청자의 색은 그 원래 태토의 흐린 회색 바탕에다가 비치색 유약이 입혀져 갖고 이를 이제 우리는 비색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청자의 이제 연연한 아름다운 발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태토나 유약에 섞여 있는 철분, 이게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굽는 온도, 환원염이냐 산화염이냐에 따라서도 색깔이 빛이 옥색으로 나오느냐 흑갈색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불길이 좋지 않아서 산화염으로 된 경우는 황색이나 갈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청자는 대체로 12세기 전반에 비색 신청자로 아주 유례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11세기 때부터 이제 제작되면서 비색 신청자로 12세기 중엽 때 드디어 이제 상감기법이 들어간 청자가 나와서 이른바 상감청자가 나오죠. 12세기 중엽 때 가서. 그래서 청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순청자냐 상감청자냐,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청자가 먼저고 상감청자가 나중입니다. 이 도자기와 관련해서 여러 강경숙 선생, 정양모 선생, 여러 이 전공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유정희 선생. 저는 이제 그 정양모 선생이 쓴 한국 도자사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청자 부분. 거기 보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정양모 그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이제 그 도자기 특히 청자의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 말씀에 우리 고려 청자하고 중국 청자를 비교한 말이 있는데 아주 적절해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청자는 좀 색이 진해요. 같은 빛이 옥색인 것 같은데도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좀 불투명해요. 너무 진해니까는 얇아서 그 빛이 옥색이 좀 얇아서 맑은 게 아니고 아주 불투명하고 장중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정양모 선생이 중국 청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깊은 웅덩이의 물 또는 비단빨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고려 청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맑고 명랑한 비색 유약이다. 또는 선의 흐름이 상당히 유연하다. 또는 상감문양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뼈적이고 운치가 있다. 여기 이거예요. 산의 계곡을 흐르는 물,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이고 비단발이 아니라 모시발과 같은 게 우리 고려 청자다라고 해서 제가 이대모 중국 청자는 좀 웅덩이 물 비단발, 우리 고려 청자는 좀 산곡의 물 모시발, 요 대목을 참 좋게 저는 이해를 해요. 중국 청자와 우리 고려 청자를 이제 비교할 때. 그 외에 고려 청자는 요 세 가지, 형태, 그리고 색, 그리고 문양. 선은 유려하고 그 형태가, 그리고 색은 빛이 옥색이고, 그리고 문양은 우리 고려 청자만이 나타내는 문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소개하고 설명드릴게요.
자연에서 소재를 얻은 문양이 많아요. 우리 고려청자는. 이 고려청자원의 독특한 문양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건데 이게 각자 놀지 않아요.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다 한데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표출한다는 거죠. 이 고려청자에는 선의 유려함과 그 빛이 옥색의 맑음 그리고 새겨진 문양은 우리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이제 획득하는 문양 이게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자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냐라고 할 때는 이 중국 절강성에 있는 이제 월주요 기술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신라말 고려초, 야말선초라고 남할여초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를 만드냐면 찻잔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월주요 장인들이 들어와서 중국. 이 통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하거든요. 이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라는 건 불교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신라말 그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좌선이 이제 중요시 되어지고 좌선할 때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맑은 차 한 잔 하는 게 이제 정신수양에 도움이 된다 해서 차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차가 지리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기도 하는데 이 9세기, 10세기 월주요 찻잔이 유명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 갔던 그 신라 유학 선생들이 돌아오면은 찻잔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 월주요 찻잔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당나라 때 유구라는 사람이 쓴 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차와 관련된 뭐 경전급이다 해서 이게 다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다완 즉 찻잔 거기 보면은 다기 가운데 가장 최고는 청자 찻잔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는 또 절강성에서 만든 월주 찻잔이다라고 이제 당나라 유구라는 시인이 이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국 찻잔이 이제 대량으로 수입됐다가 9세기 전반에 김대렴이라는 사람이 지리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나무를 심어서 차 재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자 찻잔에 대한 열망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당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5대 19의 혼란기였고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던 이 절강성 북송에 이제 통일되는 단계인데 월주요 5월국 장인들을 고려에서 이제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태조왕건부터 4대 광종, 5대 경종, 6대 성종 전까지 고려초 때 보면은 이 강남 지역 이 절강성 사람들 5월국 장인들이 고려에 자주 이렇게 오가고 하는 그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문헌에도. 그래서 이제 청자 찻잔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10세기 후반경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자의 출발은 찻잔 제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시기는 일단 10세기 후반쯤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청자가 제작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강기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려서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이 상강기법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문양을 음각하고 음각한 부분에 태토와 성분이 다른 자토나 백토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 성분이 다른 흙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거기에 유약 발라서가 1250도씨에서 이제 구워낼 때 이게 흙의 성분이 동일한 흙이 아니니까 그 감이 그 홈 부위에 집어넣은 흙이 온도에 따라서 구워내는 온도에 따라서 떨어져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완벽하게 그 태토의 흙하고 감입한 흙하고 100% 완벽하게 이제 밀착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결국 또 틈이 벌어지고 청자태토와 감입된 흙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유약과 함께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유약이 감입된 흙 안에 흡수돼 버려서 이
상감기법이 이게 저 고려만의 기법입니다. 중국에는 상감청자 없어요. 우리 고려만의 독특한 기법입니다. 이거는 상감. 전 세계적으로도 상감청자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요새는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제까지만 이런 그 상감기법은 우리 고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기법인데 그만큼 고려 토자 장인들의 엄청난 노력이 완벽하게 그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상감청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문양을 보면은 식물문도 있고 동물문도 있고 아니면은 상상의 동물 인물문도 있고 또는 자연에서 얻은 소재도 있고 다양합니다. 고려 청자의 문양은. 근데 대표적인 게 식물문이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식물문이 많이 나옵니다. 뭐 국화, 모란, 연꽃, 버드나무, 매화, 갈대, 대나무 뭐 다양한. 그리고 이런 식물문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절지문. 그러니까 가지를 딱 하나 잘라서 그냥 한 가지에 피어있는 연꽃 한 송이만 음각이나 양각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다절지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가지 부분에 당초문, 넝쿨무늬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문도 아주 또 많이 등장하는데요. 뭐 앵무, 물고기, 학, 원앙, 오리 또 상상 속에 뭐 봉황, 용, 기린도 이제 동물문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겁니다. 자연에서 빌려온 구름무늬, 파도무늬, 연못 이런 게 고려만의 독특한 문양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문양이 별로 없어요. 이 구름 표현한 부분, 구름 운자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운항론 했을 때 구름과 학이 이제 들어간 문양이라는 뜻인데 이 고려 청자에서만 나오는 문양입니다. 운항론 같은 경우는 또는 포류수문문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 아래에 물가 뭐 오리나 원양이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는 듯한 연못 풍경 이런 것도 고려만의 문양입니다. 이 다 자연에서 이렇게 이제 얻은 소재들이죠. 이게 이제 고려 청자의 문양입니다. 11세기 때부터 문양이 나오고 주로 국화문 뭐 연꽃 무늬 뭐 이런 것들 12세기 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고려 독자적인 문양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류수군문 또는 서정적인 물가 풍경문 또는 운항문 이게 이제 12세기 때부터 고려 청자에 이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문양의 세부 묘사까지 식물 같은 경우는 꽃이 아니라 꽃 속에 있는 맥, 화맥이나 인맥, 잎에 있는 이 인맥까지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또 동물 문양도 새의 깃털 또는 용이나 물고기의 비늘까지 아주 세세하게 가는 선으로 묘사하는 게 이게 고려 청자의 문양에 나타나는 이제 특징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려 청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내용은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한 50점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병 한 3점, 비신병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과형병은 과일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겉모양을 만들어서 과형병이라고 했고, 정병은 관음보살이 이렇게 이제 짐을 갖고 있는 물건의 하나로 불교에서 이제 불전에 올릴 때 정화된 물 이렇게 따르는 역할하는 병이죠. 그게 정병이라고 합니다. 정병. 주전자 4점, 향로 2점, 연적 붓고 씻을 때 이제 물방울 그런 연적 2점, 기타 5점에서 한 20점만 소개했습니다. 매병이 뭐냐? 매병은 일단 형태는 뭐 한눈에 알겠습니다만은 입은 작고 목이 짧게 서 있고 어깨에서 벌어졌다가 허리에서 좁아지는 형태의 병을 매병이라고 하는데 일단 매화 매자에다가 병자입니다. 매화를 뽑기에 알맞은 병이다. 그래서 뭐 매병이라고 일단 이름 지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청나라 때 와서야 이제 해석합니다. 오히려 예전서부터 송나라 때나 그때는 이런 형태의 병을 매병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냐면 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준 또는 성준이라고 하는데 저 물동이 준자거든요. 술통준자입니다. 술통준자인데 이 술을 담는 용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정약로 선생은 기본적으로 청자나 뭐 여러 형태의 청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장식품이다. 네? 우리가 그 도자기 어디 딱 장식품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약로 선생은 그렇게 안 보고 기본적으로 실용품이다라고 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병도 뭐 문양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막 감상용으로 장식품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용도가 있는 실용품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병도 술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해버리세요. 이게 후세 사람들의 인식에 입각해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접근하려고 해야지. 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뭐 청자가 백자가 다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지 거기에 뭐 하나하나 어떤 용도가 들어간 실용품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뭐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버리게 되면 더욱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용품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같은 매병이라도 고려시대 때 시대에 따라서 그 선이 조금씩 틀려요. 처음에는 어깨 부분이 넓고 아래로 좀 둔탁하게 내려갑니다. S라인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둔탁하게 내려가요. 근데 12세기나 아예 고려 말 때 가면은 급격히 그냥 휘어서 내려가요. 어깨 부분은 좀 그거 막 그런데 또 어깨 부분도 더욱더 아마 직접 보셔야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매병입니다. 이런 게. 이 주부분이 있고 어깨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마치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몸 부분인 것처럼 어깨 부분이 있고 아래로 이렇게 좁아 들어가는 형태의 병을 매병이라고 하는데 이 좁아 내려가는 부분이 심하게 휘어지지 않았죠. 이런 형태가 이제 초창기 매병이라는 겁니다. 11세기 때 매병입니다. 그리고 문양된 게 음각입니다. 그리고 연꽃이에요. 이름도 청자, 음각, 연화문, 그리고 병종류, 매병. 이거 아까 우리 청자 이름 붙이는 거, 자기 이름 붙이는 거,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까 요 병은요, 요 밑에 군 밑에 효문, 효도 효자에다가 그럴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효문이라는 명문은 요 효문명이 새겨져 있는데 요거는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 청자요에서 나온 이 청자파편에 효문명이 새겨진 청자파편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느 곳에서 나온 청자다라는 걸 알려주는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 청자요에서 나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청자 가마는 전라남도 강진의 이제 그 대구면 사당이 청자를 가장 축으로 치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감 청자는 가장 유약 색감이 맑고 고운 청자는 강진 청자가 가장 뛰어나고 부안 청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합니다. 야, 이거 보시면은 이 표면에 바른 유약이 위아래는 대체적으로 균질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두껍게 유약 바르고 어느 부분은 얇게 바르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서 유약 색깔이 상당히 맑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마리, 또 위에는 세 마리가 이렇게 이제 위에는 날아다니는 모습, 아래는 이제 막 날개짓 하는 모습, 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진 매화가 지금 피어 있고, 대나무는 세 가닥의 대나무가 이래서 매화, 학, 새, 대나무, 매조, 중훈,
매병이다. 그리고 기법은 상감법이다. 이 부분은 백토가 지어낸 부분이에요. 백토. 그리고 여기 불이나 눈, 날개, 꽁지, 다리는 자토. 즉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철분이 들어간 흙을 집어넣는 겁니다. 건캐 나오고 희게 나오고 이 문양 색인 뒤에 다른 색에 이 자토 들어가고 백토 들어가고 해서 이 좁은 공간에 멀리 날아가는 새도 보이고 바로 눈앞에서 날개짓하는 학도 보이고 시공간이 도자기 그 한 면 속에 이렇게 이제 매화와 대나무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잘 그 조화를 이루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 청자 상감청자 얘기할 때 이 상감 운항문 매병 이 동그라미 원이 6단입니다. 이 6단 원형을 구획을 해서 6단으로 원 안에 있는 학들은 다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학들로 묘사된가 하면은 원 밖의 표면에 있는 학들은 다 지상으로 내려오는 학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방향성이 지금 다르죠. 원 안은 올라가고 원 밖은 내려오고 사이사이에 복잡한 이게 이제 구름입니다. 이 고려 구름 무늬가 바로 이런 무늬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가느다라면서 이 구름 문양을 이렇게 해서 구름과 학이 상감법으로 된 이 원도 밖의 원은 백토를 집어넣은 부분이고 안의 원은 자토를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닥도 보시면 연판, 연잎 그 연판 해는데 다 백상감, 흑상감하고 동그라미도 방울 도는데 백상감 동그라미 안에다가 흑상감 동그라미 하여튼 상감 기법이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서 화면에 꽉 찬 모습으로 화려한 청자로 대표적이죠. 이 시기로는 상감 청자가 아까 12세기 중엽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12세기 중엽에서도 12세기 말때 가게 되면은 고려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170년에 이제 무신전변 정중부난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예, 무신전변 이후서부터는 정중부, 경대승, 이민 그리고 최충원 때부터는 또 최충원 아들 최우, 최항, 최희에서 최씨 무신 집권자 유경, 김인준, 이면, 이명호까지 1170년에 무신 집권자들이 이렇게 반란 일으켜서 의종을 제거하고 희종을 안친 때부터 희종, 신종, 강종, 고종 때까지 이 4명의 왕들은 다 허수아비고 1265년인가 같은 그 마지막 무신 집권자였던 이면, 이명호 부자가 제거되고 원종이 24대 원종의 왕권을 회복할 때까지 한 100년간 거의 1270년까지 100년간 1259년인가 이제 70년인가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까먹었습니다. 거의 100년간은 무신집권 시대입니다. 왕은 허수아비 되던 때였어요. 이때는 무신들의 어떤 특성이 지금 반영된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로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너무 무신들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여백의 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아주 화려한 어떤 그 문양을 선호하던 때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요거 운항문 매병도 최소한 무신집권기 때 나온 문양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은 언제 때 제작되었다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몸체가 참외 모양이죠. 참외 모양이고 이 경부가 있고 밖에 주구부는
원형으로 동그랗게 된 아니라 이렇게 너울지게끔 연잎이 너울지게끔 되고 밑에 국 부분은 이 주름치마 같은 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국 부분에 대한 모습, 몸체 부분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주구부에 대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색감 자체도 고르게 이제 유약이 잘 발라져 있어서 이 순청자 시대 때 아주 대표적인 이제 청자, 상형 청자로 이렇게 이제 과일 형태의 모양이다 해서 과양병이라고 부르고, 소문이라는 말은 무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흰소자에다가 이제 문양 문자여서 바탕이 이제 문양이 없다 해서 이제 형태만 이렇게 이제 과일 모양인데, 이거와 똑같은 형태의 과연병이 있습니다.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국보 94호인데 요거는 국보 114호예요. 요거는 이 문양에 들어가 있죠. 상관법이 들어가 있고, 형태도 지금 아까 과일 모양, 참외 모양, 주구부, 요 국 부분, 주구부가 아까 94호보다는 조금 뭐랄까 유리한 선의 모습이 좀 많이 퇴화된 듯한 느낌을 안겨다 주죠. 특히 이 국 부분도 아까는 그냥 요 원으로 이렇게 둘러쳐진 부분이 없었는데 이 원으로 둘러쳐진 부분이 있고, 주름무늬 조금 냈고, 그리고 요 위에 너울무늬 연잎 묘사한 것도 조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형상은 아까 94호보다 좀 뭐랄까 미학적으로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상관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국보로 아마 지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화잎하고 모란 이 꽃하고 국화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모란 국화는 과양병이고 상감청자입니다. 자, 정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관음보살의 이제 쥐몰이고 불전에서 이제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고, 오히려 정병은 금속기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정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느다랗게 이렇게 이제 꼽아 올려지는 부분 이겁니다. 이 문양을 보시면은 버드나무가 있고 물가 모습이 있고, 여기 원앙이 이렇게 이제 헤엄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또 여기 문양은 다 백상감만 했어요. 흑상감이 없어요. 백토만 집어넣었습니다. 백토만. 그래서 요거는 청자인데 상감법으로 이 문양이 되어 있고, 문양은 버드나무, 대나무, 그리고 뭐 연꽃, 그리고 이제 이 갈대 같은 게 있어서 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대로 그냥 하나씩 다 지금 소개한 거예요. 버드나무, 대나무, 연꽃, 그 다음에 갈대 해서 유죽연로, 그리고 원앙까지 원앙문 해서 이 문양이 좀 복잡한데, 그리고 정병이다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려만의 이제 독특한 문양이라는 겁니다. 물가 풍경, 서당적인 물가 풍경. 네. 요거는 주전자인데, 이 부분은 아까 뭐 연맥이라고 했죠. 이런 연맥까지도 잘 묘사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진사라고 구리 성분이 들어간 흙으로 지금 입혀준 거예요. 구리 성분이 들어간 흙으로 상감이 아니라 그려준 겁니다. 두껍게 알료로. 그러니까는 이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연잎의 끝부분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진사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진사. 이 진사가 이렇게 두껍게 한 거는 청자 중에 유일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진사가 나중에 분청자나 백자 때도 많이 안 나와요. 아마 구리 성분들은 흙구하기가 좀 뭐 그랬었는지 몰라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주 두껍게 해서 아주 좀 권력자의 어떤 물품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최충원의 손자인 최항묘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그러니 최고 권력자가 저 정도 귀한 흙 자토를 이제 그게 아니라 안료를 이렇게 이제 마음껏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최항은 대체로 이제 13세기 전후쯤 그때 이제 인물입니다. 재미난 문양은 여기 보면은 동자가 있고 개구리 모양이 있어요. 이 손잡이의 끝부분 엄지손 밑 뭐 이렇게 이제 엄지손 받침 역할을 하는 개구리 등과 동자 모양. 성균관대 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으로 있는 김대식 씨라고 있는데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박사 공부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요 문양 하나를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뭐 한 몇백 번을 이제 사진기 갖고 막 확대하고 정면 뭐 좌측면 우측면 하면서 아주 사진을 막 찍은 게 있어서 저한테 예전에 일일이 보여주고 막 요거 어디 다른 데 동자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거다 막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사진을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자기만 딱 보지는 않고 감상을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언젠가는 발표하겠죠. 그래서 요 대목이 조금 확대하면서 이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불화에 나는 그런 동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문수 동자 같이 예. 어디에? 불화 같은데 동자들이 좀 나오죠. 그렇죠. 예. 뭐 다른 불화든 어디든 동자 저 수월 가는 동가 어디도 보면은 아주 조그만 동자선 하나가 이렇게 이제 무릎 꿇은 모습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작품에서는 동자선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데 자기나 외형으로 이렇게 동자선 나오는 데는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자 이거는 이제 역시 주전자인데 아주 문양이 모란꽃 하나만 그냥 모란꽃 하나 피어 있는 것과 이제 막 피려고 하는 봉오리 3개에다가 잎은 흑상감으로 했고 꽃과 봉오리는 백상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딱 그냥 문양만 드러나도록 이렇게 이제 상감 주전자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문양이 아주 참 독특한 거예요. 자, 요거는 역시 주전자입니다. 여기서 이 용 잎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여기 꼬리 부분을 열면은 여기서 물 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속에 이제 물 주전자예요. 근데 머리만 용이고 몸체는 물고기에서 용두어신 용머리에다가 물고기 몸체다 해서 용두어신의 이런 어떤 소재는 화재 진압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곳곳에 제작도 되고 나오는데 주전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놨어요. 밑에 보시면은 연잎이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듯이 연잎들이 지금 조각이 돼 있죠. 연잎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조각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앙년이라고 합니다. 우러를 앙자에다가 연꽃 연자 써서 앙년문이라고 하고 이 연꽃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조각되거나 그림 그려지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이 무릎 꿇을 복자에다가 연꽃이 연잎이다 해서 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처 받침대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앙년자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복년자로 돼 있는데 뭐 그 차이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분은 좀 아시고 용어도 조금 아시라 해서 요거는 이제 앙년으로 이렇게 굽 받침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사람 모양의 이제 주전자죠. 이것도 대구 어느 과수원에서 이제 흙파다가 이제 발굴된 층대에서
도대체 뭐 무슨 정도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그 복숭아를 들고 있는 어떤 그 도사의 모습이어서 도교 영향을 받은 청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뭐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는 청자가 아니어서요. 1971년에 대구에서 이제 발견된 13세기 전반의 청자에서 도교 영향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참 유명한 향로거든요. 사자 모양은 요거는 뚜껑입니다. 아니 저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로 요거를 잡고 딱 올리면은 여기까지가 올라오게 돼 있고 요 아래에 향을 넣는 거죠. 향나무 그 조각을 아래에 이제 넣으면은 거기다가 불 붙여서 뚜껑 딱 덮으면은 이 사자 잎에서 향연기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도록 나오는 향로입니다. 향로 이게 향로예요. 이게 벌써 다 갔네요. 이게 향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송나라 때 서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그 고려 인종 때 이제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상 어찌 보면 책이 아니라 책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은 고려 도 그림도자에다가 경전 글경자입니다. 예, 고려를 자기가 사신으로 와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고려에 대해서 남겨왔던 인상을 그림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글로도 소개했는데 오늘날 남은 것은 그림은 없고 글만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려도경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2005년에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제 그 한 4명이서 교수하고 5명이서 번역을 좀 그거를 해서 이 제주에서 제주문화원 중고탐나지 번역한 게 2005년인데 그 전에 그게 2003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제 첫 번역 작품입니다. 한 번 이제 협조 작품인데 그 송나라 서경이 그 쓴 고려도경에 보면 참 이 서경이 이걸 인상 깊게 봤나 봐요. 고려에 어떤 향로가 있는데 사자머리 모양의 향로인데 사자 입에서 향 올라오고 전체적인 향로의 모습이 참 그 이 순청자, 청자요 비색, 이 청자 비색과 더불어 아주 참 그 고려 이 청자 기술의 우수성을 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그때의 그 청자입니다. 받침대도 이제 무슨 어떤 동물문 같은 것들이 동물머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서경의 고려도경에 보면 요 사자의 향로를 보고 최정절이라는 표현, 가장 고려 청자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표현으로 찬사를 하는데 그 모양이 바로 저겁니다. 향로고 사자머리 모양이고 산발, 새 그 발이 있는 청자다 해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고려 청자에 투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디선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문양왕릉 할 때 했었던가 이제 근데 여기 지금 드디어 투각이 이제 나오죠. 청자에 안이 텅 비어 있으면서 요 문양은 칠보문이라고 합니다. 칠보문 이렇게 이제 그 4개로 되어 있어요. 칠보문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상강기법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칠보문 가운데 보면 백상감된 점들, 동그란 점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백도 집어넣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청자, 상감, 칠보, 투각, 향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상강기법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백상감. 요것도 여기가 뚜껑이죠. 요 뚜껑 열면은 요거까지 들어 올려지고 요 속에 이게 그러니까 아까 같으면은 뭐예요? 악년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복년이라고 하죠. 내려가니까 요거는 이제 복년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 복년 부분도 끝부분은 살짝 치켜 올려져 있는데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년 반좌의 이제 그 뭐 아름다움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에 이제 공감되고 향로입니다. 이 받침 보세요.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 세 마리가 받쳐지고 있어서 이게 참 나름대로 이 복년과 악년이 이렇게 이제 받쳐주고 투각의 칠보 문양에 들어간 고려 향로로서는 아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저기 연꽃 진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연작입니다. 연작. 오리 앞형, 오리 약자, 오리 모양의 이제 연작 또는 수작인데 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세, 그 기맥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발색이 전체적으로 아주 고르게 유하게 잘 발라져 있어서 이렇게 아주 균질하게 전면에 유약 그 바르는 농도가 동일할 정도면 고수준의 작품이 아니고서 안 나온다 해서 여기도 지금 나왔지만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가마에서 이제 생산된 청자가 대체로 이때 청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재밌죠. 이 원숭이 한 마리가 어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안고 아기 원숭이는 지금 엄마 원숭이 뺨을 뭐 때리는 건지 쓰다듬는 건지 아주 그 원숭이 모자 원형 원숭이 형태 아주 익살스럽게 잘 표현된 이 연적입니다. 연적이 아기 원숭이 머리 부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벼루에다가 이제 물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적인데 전체적으로 유약을 막 세게 안 바른 거예요. 안 바르니까 얇게 이렇게 이제 발라졌죠. 이 색깔 때문에, 이 유색 때문에 요것도 아까 그 청자 과양병하고 유색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유색이 고르게 잘 발라져 있기 때문에 강진 사당리 청자료에서 나온 작품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자, 이거는 베개입니다. 베개. 여기에 연잎이 조금 음각되어 있고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받치고 있어요. 쌍사자 특징입니다. 이것도 강진 청자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요거는 의자인데요. 이 돈, 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이제 돈이라고 하는데 안에 이제 뚫려 있으니까 투각이고 활 모양이 엇갈려서 이렇게 이제 쭉 돌려서 아래는 국화꽃, 위에는 당초문이 이렇게 이제 조각되어 있습니다. 양각으로.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는 건데 아주 그 문양들이 힘있죠. 힘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13세기 이제 청자로 개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 모란문이 이 백상감 부분하고 요 흑상감 부분하고 잎하고 이 꽃하고 아주 대비가 잘 되어 있죠.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입니다. 항아리 항자. 손잡이 부분은 귀면인가 사자면인가 아마 이렇게 이제 사자면으로 이렇게 요 뒷면에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청자 모란문 항아리 하나. 유색도 아주 얇게 균인질하게 이렇게 이제 발라서 색감이 전체적으로 아주 통일돼서 좋습니다. 사자면이 많네요. 손잡이는 사자면. 요거는 이제 어떤 뭐 나한 좌상으로 이제 불리는데 요게 이제 퇴화문이라는 겁니다. 퇴화문. 요거는 백상감이 아니에요. 흰색 알료로 그 점을 찍은 겁니다. 그냥 그림을. 그래서 이제 이 퇴화문이 나오는데 이런 퇴화문은 고려청자 제일 하반기 때
한 14세기나 이제 하반기 때 나오는 작품들에 주로 나오지 순청자나 상감청자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고려청자 마지막 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꾹담은 이런 그 아주 그냥 옹고질적인 나한좌상의 모습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우리가 청자라고 하겠습니까? 이 청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이게 청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이게 청자입니다. 청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환원염이 아니라 무슨 염으로 산화염으로 이제 구웠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이제 많이 들어와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약 색깔이 이 빛이 옥색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흑갈색을 띠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버드나무 하나만 이렇게 딱 이 시문을 해놨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밑부분을 보시면은 푸른색이 조금 돌지 않습니까? 이 지금은 아마 좀 잘 안 보입니다. 이 사진을 조금 이제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진품을 가서 보시면은 푸르른 빛이 돌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부분 구울 때는 환원염의 그 불꽃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100% 산화염, 100% 환원염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산화염으로 구운 건데 이 부분 할 때는 환원염으로 번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 환원염으로 이렇게 이제 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빛이 옥색이 좀 날까 말까 하다가 안 난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마치 물가 모습을 표현하는 듯한 그 느낌을 안겨다 준다 해갖고 이 해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산화염과 환원염이 함께 반영된 도자기 그리고 환원염으로는 물가, 빛이 옥색 그리고 산화염의 이제 그 자색 안료로 이렇게 이제 버드나무 그래서 문양이 이제 아주 과감하게 버드나무 한 가지만 소개되어 있어서 이 통영병인데 이거 그림을 그린 청자다 해서 이제 화청자라고 하는데 청자입니다. 청자 이게 중앙박물관에 있는데 통영병 이런 형태의 병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초창기 때만 만들어집니다. 중국의 병들이 이런 병들이 많거든요. 중국 병들을 받아들였을 때 주로 이런 병들을 받아들이면서 초창기 만들어지다가 나중엔 내병이나 이런 병으로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병은 극히 드문 병입니다. 형태도 그렇고. 이게 매번 조금 하다 보는데 오늘 욕심 같아서는 조선 유교 건축까지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노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벌써 또 끝내야 될 때가 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려 청자까지만 좀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 때는 조선의 이제 그 유교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의 금성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